안녕하세요. 전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 남해에서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노트북을 켰는데요. 제가 앉은 자리에선 남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햇살을 담은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은 정말 황홀해질 정도로 멋진 광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저렇게 빛이 나면 좋겠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밤바다는 음울해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파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인생이란 바다도 좋을 때나 슬플 때가 있는 법이겠죠.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노래 부르는 걸 하도 좋아해서 마을에 잔치라도 벌어질 때면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맛깔나게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좀 더 커서는 크고 작은 동네 행사를 다니며 노래를 불렀고요. 사람들이 제 노래에 흥겹게 반응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언니가 사는 서울로 가면서 전 반드시 가수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언니는 참 씩씩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에도 바쁜 부모님 대신에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고요. 어려운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슈퍼어머니였습니다. 언니는 일찍부터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다니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듬직하고 착한 형부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딸도 하나 낳았고요. 솔직히 전 언니 하나 믿고 서울로 올라간 거였어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부모님에겐 말하지 않았어도 언니에겐 말할 수 있었죠. 언니는 제가 멋진 꿈을 갖는 것에 무조건 찬성한다며 자기만 믿고 서울로 올라오라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언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언니와 형부는 힘 받는 데까지 도와주었어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실용음악학원이나 보컬 트레이닝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형부가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언니와 형부죠. 빡빡한 살림에 어린 딸도 키워야 하는 두 사람에게 시골에서 올라온 처제는 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코러스 가수와 가이드 녹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요. 몇 년 후에는 작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잡았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제겐 성공과 다름없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언니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제 성공의 기준이었으니까요. 아직도 생생하네요. 언니와 형부는 제가 노래를 할 때면 무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열심히 박수를 쳐주었죠. 씩씩한 우리 언니는 엄지를 치켜 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역시 내 동생이야. 목소리가 꾀꼬리 뺨치겠다. 어쩌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니? 내 동생 정말 자랑스럽다. 수줍음 많은 형부도 맞이한구를 칩니다. 처제 정말 멋지다.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우리 처제 진짜 대단해. 언니 내외는 저의 든든한 서포터이자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언니의 사고 소식은 제가 막 무대를 끝마쳤을 때 전해졌습니다. 언니 부부는 조카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경찰 말에 의하면 신호 위반 차량이 언니의 차를 뒤받았고 차가 몇 바퀴나 굴렀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언니와 형부가 크게 다쳤겠구나. 어린 조카는 괜찮을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죠. 그렇게 살갑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이었어요. 형부와 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조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카는 다발성 골절과 장기까지 손상된 증상이었어요. 무려 나흘 동안이나 의식을 찾지 못했는데요. 전 조카까지 죽는 줄 알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심각한 기색으로 조카의 병실을 드나들었고 큰 수술도 몇 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전 언니 부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픈 조카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슬픔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빈자리가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우선 어린 조카를 먼저 살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찾은 조카가 언니를 찾았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분명히 나랑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는 거예요? 청년아, 혹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니?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무슨 일? 이모,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있는 거야? 성현아. 북한은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세상을 떴다는 것도 몰랐죠. 의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잃었던 기억을 떠올릴 것이라며 충격에 의한 단기 기억 상실증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며칠을 더 보내고 난 뒤 조카는 의사의 말처럼 사고 당시를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도 알게 됐죠.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웃고 있었는데 팡 하는 소리가 났고 엄마 얼굴에 피가 많이 났어요. 엄마가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카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모,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제품이 안겨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전 그날 조카와 함께 야속하게 떠난 언니와 형부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으니까요.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린 조카에 대한 거취 문제였죠. 미성년자니까 흑연인이 맡아서 양육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전 조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미혼인 제가 애를 데리고 산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아이를 키우면 무대 위에 설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형부의 형님 되시는 분이 절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조카를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차돈차녀는 나중에 결혼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애를 키우기엔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야 애들도 전부 컸고요. 조카 하나 키울 여력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해요. 우리 성현이 맡아주시기만 한다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보다 조카를 훨씬 더 잘 키워주실 것 같았고요. 안정적인 환경도 조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 나 큰아버지랑 살기 싫어. 그냥 이모랑 살면 안 돼? 청년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모는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대신 자주 보면 되잖아. 이모가 너 만나러 자주 올게. 난 이모랑 살고 싶은데. 결국 조카는 큰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살아가야 할 환경도 바뀌었으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당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울먹이는 조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성현이니? 무슨 일이야? 왜 오는 건데? 어서 이모한테 말해봐, 성현아. 큰엄마가 때렸어. 한 남겼다고 막 때렸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큰엄마가 자주 때려? 매일 때려.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반찬 투정한다고 때리고, 잠 안 잔다고 때리고.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잘 보살필 거라는 말을 믿었던 제가 멍청했던 것이었죠. 왜 조카가 잘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잘해주고 있는지 신경 한번 쓰지 않았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전 그 길로 조카의 큰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모, 왜 이제 왔어? 성현이 여기서 살기 싫어. 나 좀 데리고 가, 어? 조카는 저에게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의 팔거다리엔 시퍼런 넘자국이 가득했어요. 그 몇 달 사이에 얼마나 야위었던지 끼니는 제대로 챙겨준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큰엄마 되는 여자는 제가 나타나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지금 애꼴이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전 표독스럽게 따졌습니다. 왜 애를 데리고 가선 두들겨 패냐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맞지를 말지. 왜 애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막 소리쳤습니다. 목청껏 큰 소리로 온 동네가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조카를 저의 집으로 데리고 왔죠.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조카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경찰서에도 알렸습니다.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 때문에 이들은 후견인 자격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그 과정 중에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언니 부부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 사람의 보험금을 조카가 받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 후견인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일부 쓸 수 있었는데 그걸 큰아버지 내외가 모조리 꿀꺽 삼킨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발벗고 나서서 조카를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음악밖에 모르던 전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죠. 하지만 더 문제는 그들에게선 언니 부부의 보험금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해버렸다는 이유 때문이죠. 전 그 돈에 미련을 버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제게 중요한 건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 언니의 딸을 제가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후견인 교체 절차는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조카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가한 점이 인정이 됐고 조카 당사자가 저와 사는 것에 적극 동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어린 조카를 딸 삼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무명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최선을 다해 조카의 엄마가 되주었어요. 모르는 건 여기저기 물어가며 모자란 건 어떻게든 채워서 조카를 양육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는 아이가 비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제 심정과는 다르게 큰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난 조카는 저와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모양입니다. 방실방실 표정도 밝았고요. 제 말이라면 아주 잘 따랐거든요. 전 그런 조카를 보며 더욱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칼국수를 사 먹었는데 그날 저녁 아이의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열이 오르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보니 조카에게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피부 발진이나 오간이 펴오를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질병이었죠. 아시다시피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 좀 낫나요? 하지만 전 조카를 위해 밀가루와 관련된 음식은 일찍 피했습니다. 라면이나 국수 종류는 물론이고 튀김이나 과자류 같은 것도 최대한 멀리했죠. 특히 빵을 좋아하는 조카를 위해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써서 빵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현이를 조카가 아닌 딸이라고 생각했기에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쏜살같이 흘렀고 조카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아찔한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바로 성현이 담임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이 담임인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학교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현이에 대해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을 뵈러 갔죠. 담임선생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현이가 워낙 모범생이어서요. 성적도 줄고 상위권이었고 부부관계도 무척 좋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현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반 친구들과 다툼도 잦아졌고 여러 문제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성적이 떨어지는 게 큰일이네요. 이제 곧 3학년인데 계속 이런 식이면 성현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네? 선생님,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성현이가 그렇다고요? 전 성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 이해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라고 자식들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 역시 성현이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아이가 반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 현실감 없게 다가왔거든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 충격적인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몰려있는 학생 무리에게 눈길이 갔고 그 무리 속에 섞여있는 조카를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담배 한 개비를 끼우고 남자아이들과 깔깔대며 어울려 있었어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죠. 마냥 모범생인 줄만 알았던 조카의 일탈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조카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현아, 너?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놀라는 것 같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인지 금세 싸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뭐 하긴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담배는 뭐고 화장은 또 뭐냐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아인이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모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도 아니면서. 뭐라고? 아이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서럽던지요. 먼저 간 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여태껏 내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날 전 처음으로 조카에게 손을 댔습니다. 아이의 뺨을 한 대 후려치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를 쫓아온 조카는 놀란 눈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짐 싸잖아. 제 짐을 왜 싸는데요? 지금 저 내쫓을 생각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잖아. 나는 어차피 네 엄마도 아닌데. 이모, 너도 네 멋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지금까지 널 키웠던 건 조카라서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해서였어. 하지만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 너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이제 얼굴 보면서 한 집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싸늘한 반응에 어지간히 놀란 모양입니다. 사색이 된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더군요. 이모,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이제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호기심에 왠지 그렇게 놀아야 친구들 사이에서 더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이모. 그리고 엄마가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말 정말 본심이 아니었어요. 잔뜩 주눅이 든 아이는 제게 사과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사춘기 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땐 그보다 더 심했는걸요. 다행히 그 사건 이후로 조카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도 성실했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조카는 혼자 힘으로 심리학 박사까지 됐습니다. 자식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딱 이런 기분이겠죠. 요만했던 조카가 훌쩍 커서 어른이 됐다는 건 그만큼 저도 늙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비록 결혼도 못 해본 아줌마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자식이 성장하는 걸 보는 만큼 큰 기쁨은 없으니까요. 이제는 심리학 박사로 불리는 조카는 TV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며 유명해졌습니다. 심리상담소도 오픈했고요. 직원도 열어둔 원장님이 됐습니다. 전 간혹 무대에 서며 노래를 부르곤 한답니다. 아직 그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아줌마 가수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온 세상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이크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제게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어느 날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무대 위에 서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었죠. 그것이 공황장애라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모, 공황장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면 우울증이랑 같이 와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조카는 심각하게 치료를 권유했어요. 저도 무대를 서야 했기에 약물과 행동치료를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섰죠. 하지만 이 공황장애란 놈은 쉽사리 극복되지가 않더라고요. 괜찮은가 싶다가도 가슴이 빠르게 뛰며 숨이 막혀오는데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다리가 풀리기 일쑤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얼마나 지속될지 예상할 수도 없었어요. 차라리 일상생활 중이라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큰 문제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주저앉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설 무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어느 순간 절 그어주는 곳이 사라지고 말았죠. 공황장애 때문에 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설 무대가 없다는 사실이 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 일상은 빠르게 무너지더군요. 불안감과 초조함이 절 망가뜨렸고 어느 순간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나약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한 번에 이틀을 알아누웠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뻑뻑 숨이 막혔고요. 그런 제게 유일한 희망은 조카였어요. 조카는 절 치료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는 모두 찾아다녔고 제가 깨져버리기라도 할까봐 세심하게 보살펴주었죠. 아마 조카가 아니었다면 제 증상은 훨씬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제게 말하더군요. 이모, 나랑 바닷가에서 살래요? 바닷가? 탁 트인 바닷가요. 거기서 파도 소리도 듣고 이모 노래도 듣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너 하는 일은 어쩌고? 저 하는 일이 뭔데요? 사람 만나서 상담해주는 게 일인데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이제 겨우 유명해졌는데 서울에서 살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데서나 가서 일해도 돼요. 이모랑 함께라면 다 괜찮아요. 조카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공황장애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동네로 옮기려는 생각인 거죠. 조카의 배려는 고맙지만 제가 짐이 될 수 있나요? 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성현아. 너 이모 걱정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아무리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지만 서울이랑 똑같니? 그래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아유, 그런 건 이모 걱정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물 건너갔고. 참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이죠? 조카에겐 엄마가 없고 제겐 딸이 없지만 이미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카는 제 만류에도 굳이 절 데리고 남해로 갔어요. 걔는 여태껏 벌어놓은 돈과 대출을 보태 정원이 딸린 근사한 2층 집을 장만했습니다. 2층은 카페로 개조를 했고 2층은 조카의 상담실로 꾸몄죠. 다른 건 몰라도 전망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 조카가 굳이 이곳으로 가자고 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뻥 뚫린 바다를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한 감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점점 제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잊혀질 정도로 서울에 살고 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 모든 게 조카 덕분이었습니다. 이모, 왜 저한테 자주 만들어주던 빵 있잖아요. 빵? 쌀가루로 만든 빵? 네 밀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만든 빵 말하는 거지? 그건 왜? 그걸 만들어서 팔아보는 거 어때요? 저처럼 밀가루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먹힐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빵 자체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확실하다니까요. 그거 만들어서 커피랑 같이 팔아보세요. 엄청 인기 많을걸요? 전 조카의 말을 듣고 빵을 만들어 팔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몇 배씩 팔리던 빵이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하루 판매량이 수십 개를 훌쩍 넘기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그런 거고 만일 더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잘 팔리겠죠.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의지와는 다르게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제가 만든 빵에 매료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저희 카페는 금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남해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고 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고용해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또 남해에 오면 꼭 들러야 할 핫스팟으로 우리 카페가 꼽혔고요. 날이 갈수록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TV에서도 소개가 되며 제가 만든 빵은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덩달아 카페 2층에 자리 잡은 조카의 심리상담소도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심리상담사로 이름이 있던 조카가 운영하는 곳이라니 알려졌고 빵 때문에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속마음을 풀어놓는 필수 코스로 자리에 잡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매출도 상당해서 카페를 마련하느라 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죠.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조카 때문에 조카가 먹어도 탈이 없을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모, 이모! 아유, 또 왜 이렇게 소란이야? 무슨 일 있니? 저 금방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어디에서 온 전화인데 그래?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이모, 제빵으로 유명한 회사 알죠? 거기서 이모빵으로 체인점 사업을 하고 싶대요. 어? 체인점 사업?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모빵은 전국에 쫙 깔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미팅하러 오겠대요. 아, 그래? 대형 유통회사에서는 제 빵을 브랜드화 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글루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빵이라며 아주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오더라고요.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거든요. 작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마냥 행복했던 제가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사장님이 되었으니 사람 인생이라는 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하늘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언니 부부도 무척 좋아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노년이 되어 아이들 시집장가 가는 걸 지켜보게 된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인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제 직업상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그때마다 종종 이 사연 튜브를 듣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희로애락을 겪으며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지나는 걸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과 또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응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아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내와 일찍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감격을 했었는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피덩이인 아이를 손에 안으며 느낀 그 뜨거웠던 온도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첫째를 낳았을 때 감격을 누리고 둘째는 또 딸이었는데 이 딸을 낳을 때 느낌은 또 다르더군요. 얼마나 작고 소중한지 혹여나 손에서 놓치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하며 안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 두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저는 가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결국에는 저희 아들도 딸도 대학 다 보내고 좋은 곳으로 취직까지 시켜서 노년을 좀 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 첫째 놈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첫째는 직장도 좋은 곳으로 잘 가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며 자리를 잘 잡고는 건전한 청년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도 그렇지만 종종 연애도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본인들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듯 했는데 그러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지 저와 아내에게 와서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홍기도 찾겠다. 옳다 크나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반가워요. 이렇게 얼굴 보게 되어서 좋네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란 사람은 무척이나 예의가 발랐습니다. 처음 일어서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먼저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우리가 앉으라고 하니 그제서야 앉고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먼저 숟가락을 뜨고 난 후에서야 수저를 뜨더라고요. 이런 건 아주 소소한 예의이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씁쓸할 때가 많았는데 이 아이는 뭔가 달랐어요. 모든 면에서 참하고 착하고 성품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결혼하면서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를 시작하더니
규피아는 우리와 우리 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겨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조롭게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며느리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결혼 후에 첫 명절에 모였는데 아내와 며느리가 밥상을 잘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상하게 밥을 잘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그건 아닌데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그냥 아버님이랑 어머님, 남편이랑 세 분이서 편하게 드세요. 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정말 생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명절이 되었는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더라고요.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며느리가 볼 일이 있어서 본인 혼자 따로 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둘이 따로따로 집으로 왔는데 낮에 온 아들과는 달리 저녁 전에 혼자서 며느리는 두 손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싶어서 물어보니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제가 좀 입이 짧아서요. 그냥 제가 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사와봤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사온 거 먹을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차려놓은 거 드세요.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 황당한 대답을 들으면서 저 아내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의 표정을 보니 아들도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고요. 상황을 보니까 아들 모르게 혼자서 생각하고 저지른 일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예의 바르고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아서 바로 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간 끌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가, 지금 이거 사오느라고 늦은 거냐? 네? 네, 아버님. 여기가 제가 자주 다니는 음식점들인데 다 맛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 것만 사온 건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것도 다 사왔어요. 다 같이 먹을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 그 전에 우리 집 음식이 입에 안 맞았으면 미리 네가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그걸 말하려는 거야. 여기에서는 밥을 다 차려놨는데 네가 이렇게 밖에서 밥을 다 사오면 여지껏 준비한 이 실미가 뭐가 되니? 죄송해요. 그 생각은 제가 미처 못했어요. 그래,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처음에는 좀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날은 본인이 사온 음식까지 다 펼쳐서 먹는데 밥을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두었다가 앞으로 또 우리 집으로 오면 그 메뉴들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가족 모임 때부터 음식을 해줘도 또 입에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 아들 녀석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들려온 소리가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온 가족이 모이던 날이었는데 또 입에도 음식을 안 대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고 아들이 뒤에 가서 틈을 타 며느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벼랑간 저희 막내딸이 그 대화를 엿듣는 것 같더니 씩씩거리며 저희한테 오는 거 있죠? 우리 막내는 지 오빠랑은 달리 성질이 고약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화를 잘 내고 남들과도 잘 싸우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고 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세원이 진짜 미쳤나봐. 미친 것 같아. 아니 뭐 저딴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진짜 오늘 아빠 생일이라서 기분 좋게 넘기고 참아보려고 해도 나 진짜 안 되겠어. 나 언니랑 좀 싸워야겠어. 뭐라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글쎄, 오빠가 세연이한테 우리 집 음식이 입에 안 맞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글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길래 그래? 얼른 말해봐. 혀 나올 것 같대. 엄마 손은 무슨 쓰레기 손이냐면서 지 발로 만들어도 이딴 맛은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거 있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언니 좀 특이하다는 거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성이 쓰레기일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 음식은 내 친구들도 와서 다 반찬 싸가고 다 너도 나도 더 먹고 싶어서 안 달래는 음식인데 지가 뭔데 저 따위로 말을 해? 아우 열받아. 막내는 말을 하면서 더 열이 받았는지 더 화를 내더군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저도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대참한 며느라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근데 거기에서 아들도 화가 났는지 어느 순간 그 둘이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대화를 듣자 하니 참 어이가 없어 한탄스럽더라고요.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그냥 조금 비는 신용이라도 하든가. 아니 그것도 난 이제 더 안 바래. 그 말본새가 뭐야 대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 그래서 나도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생각하고 끝내려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전에 사왔었잖아.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쫄쫄 굶고 있는 거 아니야. 입에 안 맞는 걸 어떡해. 그냥 역겨워. 쓰레기 냄새 난다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김치 썰고 야채 썰고 재료 손질하는 것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먹기 싫다고. 이 대화를 밖에 있는 저와 아내, 우리 막내딸이 같이 들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저희 아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사실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손에 주름 잡힌 우리 아내의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게 못마땅하고 찝찝하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비통하면서도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섰어요. 둘 다 그만 못해. 그만 싸우고 당장 나와. 저의 큰 호통에 둘도 아차 싶었는지 빠르게 둘이서 싸우고 있던 방에서 나왔고 저는 거기에서 바로 말을 했습니다. 아가 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시애미가 해준 음식이 쓰레기같이 느껴져? 어? 그 주름 잡힌 손이 더럽게 느껴지느냐 말이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 안사돈은 안 그러시나? 어? 안사돈 손은 깨끗하시냐고? 저는 막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 진짜 강적이더군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시나요? 저희 엄마 손은 솔직히 아직 주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워낙에 저희 젊을 때 낳으셔서 아직도 손이 고우시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차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얘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는 일은 없을 거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가지고 갔던 반찬들도 그럼 다 버렸겠네. 나 참, 앞으로는 절대로 뭐 바라지도 말고 명절이나 모임 있어도 그냥 밖에서 만나고 말자. 며느리 네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알았냐? 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죄송한데 김치는 어머님 김치가 맛있어요. 어머님은 김치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내뱉는 게 내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는 그 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진짜 개념을 반 말아먹었나? 김치고 뭐고 이제는 국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 이렇게 말을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아들 녀석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이 혼자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들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며느리 혼자 그런 것을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괜찮다고 하고 집밥 먹고 싶다는 놈에게 아내가 밥까지 손수 차려줬었네요.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 며느리는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간 우리가 싸준 반찬들은 아들 녀석이 혼자 밥 차려 먹으면서 다 먹었고 며느리는 매일 배달 음식에 밖에서 외식하는 것만 좋아해서 매일 그렇게만 끼니를 때웠다고 했죠.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에 밖에 음식에 배달 음식에 인이 바뀌어서
집밥을 안 먹는다는 소리는 들었었기에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부부끼리 알아서 지으라라고 하고는 넘겼습니다. 근데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얼마 뒤에 전해져 온 며느리 임신 소식이었는데요. 그때는 또 얼마나 장한지 다시 잘해줬습니다. 그래도 임신을 했는데 그대로 격하게 둘 수는 없어서 아내도 저도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또 며느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손자를 낳고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가 딸이든 아들이든 다 상관없지만 그저 손주를 예쁘게 낳아준 것이 기특해서 아내가 우리 막내딸을 통해 미역국을 잔뜩 끓여다가 가져다 줬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 막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면서 또 대판 며느리랑 싸우고 왔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었나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전해주고 조카를 좀 보다가 나오려는데 며느리가 벼랑간 무슨 일인지 미역국에 밥을 차려주겠다며 먹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왔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카를 한 번 더 보고 나오려는데 뭔가 또 이상해서 주방 쪽으로 가니까 글쎄 그 미역국을 주방에다가 다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바로 가서 딸이 말을 했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버리는 거예요? 어머, 이거 버리는 거 아니고 모르고 쏟아져서. 거짓말 하지 마요. 이거 언니가 버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 진짜 정체가 뭐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는 완전히 지 정체가 탄로가 났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먹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난리를 피워요. 그래요, 버렸어요. 어차피 안 먹을 거 이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얼른 치워버리는 게 낫지. 하여간에 그냥 족 하나 더 보고 나올 것이지 뭐하러 일찍 나와서는 못 볼 거로 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제 딸은 너무 화가 나서 제 오빠에게 일러바쳤고 그것 때문에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났는데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 미역국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그냥 며느리는 버리고 싶어서 버렸다고 했다고 해요. 자기가 시어머니 음식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끝까지 그거 들이밀어서 이 사달을 만드느냐고 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며느리는 그냥 성격 파탄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아내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떤 음식도 일절 안에다 적어 있어요. 근데 역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애라 저희 가족은 그렇게 며느리와는 좀 멀어져서 지내게 되었죠. 가끔 가다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그 손주 보는 재미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할 사윗감이랑 만나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 뒤부터 우리 둘째 딸이랑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날도 둘이 스파크가 막 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그렇게 사고를 칠 줄은 몰랐는데 저희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사위가 될 사람을 한참 보더니 갑자기 경악할 만한 말을 툭 내뱉었어요. 진짜 별로다. 혹시 주변에서 별로란 소리 많이 안 들어요? 평소에 우리 아가씨 눈이 좀 많이 났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별로네. 외모도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 너무 후줄고운한데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왜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생긴 게 어떻고 옷이 어때서요? 당장 사과해요.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느끼실걸요? 불똥이 저희한테 튀어 저희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윗감은 보기에 준수하고 괜찮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상위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며느리를 혼낼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죠. 아가, 왜 그러냐? 준수하고 멋지기만 하구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다 마음이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말에 신경 쓰지 말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라 며느리는 또 본인이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제가 더 고치면 되죠.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며느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렇게 하고 싶은 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다 하는 사람이면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두 분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어디 가서 어른들께 사랑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두 분께도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다행히도 성격 좋은 사이가 그 상황을 웃으며 넘어가줬지만 그게 더 분했는지 며느리는 또 공격을 해댔습니다. 넉살 좋은 척은? 아버님, 그런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곁으로 웃는 사람이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법인데요? 또다시 무례한 말을 내뱉는 며느리 보면서 그때는 저도 참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아가,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거냐고? 성품 좋고 인물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런 거냐고? 어머, 아버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사람 스펙이 좋으신 건 아니고요?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이면 돈 많으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사고 있는 시계도 보아하니 저거 엄청 명품인데 혹시나 사치백은 없는지 잘 알고 만나셔야 할 거예요, 아가씨. 급기야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며느리 보면서 며느리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우리 딸이 사업하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그게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사위는 청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잘 자리를 잡아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 인사를 하러 온 그날도 선물을 주는데 아내에게는 명품 스카프를 주고 저에게는 명품 아이셔츠를 선물해 주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며느리는 우리 딸이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게 배가 아픈 듯 했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파토내기 위해 험한 말을 뱉은 거였죠. 그걸 보니 너무나 괘씸해서 저는 그 인사하는 자리에서 며느리를 심하게 혼냈고 결국 며느리는 울면서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진짜로 사고를 친 건 우리 사이가 아니라 그 며느리였어요. 사이는 지금 너무나 저희한테도 잘하고 우리 딸한테도 잘하는 최고의 신랑이자 사이거든요. 제 딸이 결혼한 이후에는 며느리는 뭔가 본인도 성공을 하고 싶었는지 아이를 집에서만 키우면서 원래 다니던 백화점에서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들에게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가게를 하나 차려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백화점에서 일하던 사람답게 요즘 사람들 말로는 뷰티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잘한다고 해서 속눈썹 연장이랑 눈썹 문신을 하는 거 공부를 해서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해서 아들 녀석도 이 일에 대해서 적당하게 돈 벌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며 흔쾌히 가게를 차려줬다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결혼 후에 번 돈으로 모은 8천만 원을 전부 다 쏟아부어서 가게를 차려줬고 초반에는 일을 잘하고 있는 듯 했다고 했어요. 손님들도 어느 정도 다니고 하면서 일이 잘 되나 싶었는데 며느리의 솜씨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지 금방 손님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또 업종을 좀 더 늘려야겠다며 네일 아트인가 뭐시긴가를 또 공부하겠다며 아들의 돈을 쓴 것 같았죠. 중간에는 저랑 아내가 일은 잘하고 있는 건가 육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애들을 불러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 너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니? 어쩌고 있어 요즘에?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것까지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뭐? 아니 부모로서 자식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태껏 안 해본 일을 시작한 자식한테 부모가 일이 어찌 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해. 왜 그렇게 말을 섭섭하게 하니? 아니, 그거야 뭐 저희가 차린 가게고 제가 알아서 할 건데 물어보시니까 좀 간섭받는 기분이 들어서요. 죄송하지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 보면서 화가 나서 한번 시원하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냐? 간섭이라니. 부모가 이 정도 물어보는 건 하이심이지. 그리고 아무리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돼가지고 간섭도 못하냐? 어? 도대체 너 결혼하고 들어와서는 왜 이러는 거야? 결혼 전에는 깍듯하고 예의가 바른 아이라 좋았는데 도대체가 겪으면 겪을수록 어쩜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그거야 아버님이 저를 보고 싶은 대로만 보셔서 그런 거죠. 자꾸 이렇게 화내시고 또 저 힘들게 하실 거면 저희 그냥 들어가 볼게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쥐말만 속해버리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뒷목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했죠. 너 당장 얘기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요즘은 그냥 일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괜히 창피하고 예민해서 저러니까 아빠가 좀 참아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한 번 또 뭐라고 할게요.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딴난쟁이 때부터 봐주는 곳이 다 있어서 거기에다가 애 맡기고 집사람이랑 저 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정말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지만 아들 녀석을 봐서 참았습니다. 근데 그 참았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거의 1년 정도가 지난 듯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네일 아트 공부도 해서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 듯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정신없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집사람이 사라졌어요. 집에다가 이혼 서류만 놓고 사라졌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이혼 소장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짐이고 뭐고 다 빠져 있어요. 아빠한테 연락 간 거 뭐 없었어요? 뭐야? 없었지.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소장이라니. 이혼 소장에 짐까지 다 뺐다는 게 무슨 소리야 대체? 아빠,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이제 정말 어떡해요? 아들은 거의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전화통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이 여자 행동이 좀 이상했었어요. 일한답시고 가게에서 늦게까지 야근한다고 하는데 애 보고 집에 있으면 밤 10시 넘어서야 들어오고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애 데리고서 가게라도 가면 가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도 많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내는 신용카드 한도가 약해가지고 저한테 카드 열어달라고 해서는 제 걸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빚만 2천만 원이 넘어요. 저 정말 어떡해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가게 핑계를 대면서 아들 녀석에게 돈을 거의 1억 넘는 돈을 빌려갔었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를 아들 카드로 쓰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하나도 갚질 않아서 아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이 더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고 비통함이 그냥 느껴지더군요. 한 번은 이런 싸움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보, 가게가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 할까봐. 그래서 말인데 나 인테리어 좀 바꾸게 한 1,000만 원만 좀 줘봐. 뭐 많이도 아니고 그냥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좀 바꿔보려고. 뭐? 아니 무슨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이나 들어. 당신 처음에 가게 시작할 때는 수자본 창업이라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고 인테리어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잖아. 아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어떡해. 뭐야? 당신 지금 해주기가 싫은 거야? 내가 나 혼자 잘 되자고 이래? 다 우리 가족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며느리의 성화에 아들 녀석은 하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게로 가보니까 인테리어가 전혀 바뀌어있지 않아 물어보니 인테리어가 아니라 가게 부품들이나 장비들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며 그걸 바꿨다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그쪽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장비를 바꾼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료비로 200만 원 빌려가고 또 가게 꾸미는 비용으로 300만 원 빌려가고 하는 등 여러 번 돈을 빌려갔고 그것을 그대로 돈을 벌어서 메꿔놓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었는데 그게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었대요. 그렇게 최고조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에서 며느리는 이혼 소장만 남겨놓고 도망가 버린 거 있죠. 아들은 그때부터 사라진 며느리를 찾겠다고 온 동네방네를 다 수소문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우선은 며느리 가게 주변부터 조사를 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그때 가게에서 네일아트 직원으로 한 명 놓고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연락이 닿아서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그 여자와 대화한 내용이라고 알려준 건 이러했습니다. 아니, 사부님 진짜 불쌍하시네요. 사장님 그동안 바람 피웠었어요. 저도 이건 좀 심증이기는 한데 맨날 그 우리 지하 2층에 있는 스크린코트 사장님이랑 같이 붙어 다니고 낮에도 술 마시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손님이 술 냄새 난다고 사장님한테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가게 이미지 다 망가지고 손님은 점점 뚝뚝 떨어지면서 저까지 중간에 잘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완전 헐이다. 한번 그 스크린 골프 찾아가 보세요. 그 사장님도 없으면 둘이서 같이 도망간 거겠죠. 하여간 그 둘이 바람 피운 건 이 주변 사람들 다 할걸요? 맨날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언제 한 번은 저희 가게에 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저 몰래 둘이 애정 표현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님 창피한 거 모르는 건지 아무튼 그랬다니까요. 그 이야기 들은 아들은 정말 낙담을 하면서 그 스크린 골프 사장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돌아오는 이야기는 처참한 이야기뿐이었다고 했어요. 그 사장놈은 저희 아들 녀석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이 인간들이 사람을 골로 보내려고 해도 유분수지 지금. 이봐, 나는 그 여자랑 아래 위에 있으니까 그냥 말투고 친해져서 밥만 몇 번 먹은 거지 무슨 바람을 피우게. 남의 장사 말아먹을 일 있나? 어디 가서 그딴 소리 더 짓거리기만 해? 그럼 바로 모욕죄로 신고해 버릴 거니까. 그리고 당장 내 가게에서 꺼지라고. 아들이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찾아간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그 사장이 이렇게 화를 낼 뿐 어떠한 증거나 단서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이 추측하건대 이 사장과 만났어도 지금은 헤어진 상황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며느리는 그동안에 제 아들 녀석 외에도 여기저기 돈을 다 빌리고 다녔는지 우리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 빚이 또 어마어마한데 우리 아들도 피해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 정말 몇 달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랑도 같이 있는데 전화가 또 온대 싶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돈 빌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그 여자한테 가서 받으세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나도 당했다고. 다시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해서 돈 얘기 꺼내봐. 그땐 나도 진짜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그 순했던 아들 녀석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 들으면서 저는 왜 도대체 사람 하나가 집 안으로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져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그리고 우리 딸도 우리 첫째 녀석의 모습을 보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돈들은 아들이 갚지 않도록 다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들 녀석 이름으로 생겨난 빚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찾아갈 방도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지쳐가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그쪽도 완전히 다 차단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집까지 찾아갔었는데도 언제 이사를 간 건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참 그걸 보니 진짜 얘는 작정하고 우리를 속인 거구나 싶어서 비통하기 짝이 없었죠. 결국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아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위해 며느리가 만들어 놓고 간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육아는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우리 부부가 다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차피 아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며느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누라나 제가 손주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쭉 했을 뿐이었죠. 대신에 우리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빚을 회복하고 자신의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덕분에 빠르게 아들은 회복해 나갔고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들도 나름 빚을 거의 정리하고 손주도 잘 키우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우리 아들과 가족들에게 폭풍 같은 시간들을 선사했던 며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행단을 찾는 걸 거의 포기한 채 잘 잊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저희 부부도 아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서 지내고 있던 도중 한 산악회 운전을 맡아서 하게 되어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 상황은 바로 5년 전 우리 아들에게 큰 폭풍을 선사한 채 떠나갔었던 전 며느리가 그 산악회 회원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바로 서로를 알아보는 게 좀 어려웠는데 저는 누가 봐도 저 여자가 내 며느리였던 사람인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스로 탑승을 하더군요. 일단 저는 며느리를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기회를 틈타며 백미러로 계속해서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버스에서 틀어준 신나는 노래에 맞춰 거기에서 춤도 추고 술 마시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힘들어하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열이 있는 대로 나는 거 있죠? 그간 우리 아들은 힘들다며 우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안 그래도 여리고 착한 내 아들인데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혼자 감당하려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며느리였던 작자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편하고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나는 꼴을 더 볼 수가 없어서 노래를 확 꺼버렸고 그때부터 그 웃는 얼굴에 침을 아주 제대로 뱉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사용 마이크를 들고 저의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말로 찾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버스 안에 승객으로 타고 있어. 그 여자에게 바로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야, 김영수, 너나 알지? 나 네 전 시애비다. 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진짜로 보는구나. 그렇게 우리 아들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지 아들 손주 다 버리고 넌 여기에서 이렇게 신나게 춤추면서 아주 잘 놀고 있구나. 너 아주 잘 만났다. 저는 여기까지 말하며 승객들의 반응을 살피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수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흉이자 이 사건의 주인공의 며느리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저의 말을 듣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여자가 내 아들에게 한 짓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들 돈 무려 1억 3천만 원 가져다 써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자는 빚만 내고 도망가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자를 제대로 낸 적도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손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결혼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여자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언제 또 사기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들 제 얘기 잘 듣고 조심하세요. 당신들도 우리 아들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저 여자 최대한 멀리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하니까 이제는 대놓고 승객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에서 진짜냐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친히 대답해 주었어요. 네, 진짜 맞습니다. 내가 설마 내 아들 놓고 이런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 놓고 바람까지 피웠더라고요. 우리가 증거 없어서 못 잡았지. 이 여자랑 바람 핀 거 그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쫙 나 있었다고요. 우리 아들 신세 망쳐놓고 바람 피고서 지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여자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언제 이 여자한테 콕 깨어가지고 인생 망칠지 모르니까 알아서들 피하세요. 알아서들. 지금 같이 춤출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더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의 반응으로 더 난리가 나버렸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남자가 흥분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저 말 다 진짜야? 다 진짜냐고. 오빠, 아니야. 그런 거 다 아니라고. 저 남자 내 옛날 시아버지 맞는데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저 얘기 다 내 얘기 아니라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런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나한테 증거 다 있으니까 궁금하면 내 핸드폰으로 연락하십시오. 내 번호는 010-262-77땡땡이요. 언제든 전화하면 내가 그 증거 바로 다 대주고 인생 구제해 줄 테니까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야, 김영숙이, 너는 인생 똑바로 살아.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당장에 2명의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못 가게 2사람을 막았지만 잔뜩 흥분한 채로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오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저 여자가 진짜로 아저씨 아들 돈 다 떼먹고 튄 거 맞아요? 나 지금 저 여자한테 5천만 원 빌려줬어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 저도요. 저도예요. 저도 쟤한테 지금 2천만 원 빌려줬다고요. 증거 보여주세요. 당장 그 증거 좀 보여달라고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 번째 5천만 원을 빌려줬다던 남자는 전 며느리와 애인 사이로 발전하는 단계였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상황이었고 두 번째 2천만 원을 빌려줬다던 여자는 저의 전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한테도 급하게 쓸 것이 있다며 2천만 원을 빌려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돈을 빌린 인간이라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그 뒤의 이야기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 전 며느리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에게 강남 쪽에 노른자 건물이 있다며 속이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거였어요. 그 실체가 밝혀지자 전 며느리는 저한테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안 가. 당장 세워요. 여기에서 세워달란 말이에요. 전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차를 세워달라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고 하도 난동을 피우기에 이러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우선은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내리고는 택시를 타고 가버리는 듯했죠. 그 이후에 저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며 어느 정도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서는 서로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고는 그걸로 만족하자 싶어 그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역시 그 인성 어디 안 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전 며느리는 그때 그렇게 사라진 이후로는 완전히 잠적을 해버린 듯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며느리였던 작자는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빌려놓고는 또 하나도 갚지 않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자 그대로 잠적을 다시 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그 관광버스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려줬던 번호를 기억해뒀다가 연락을 해서 찾아온 거였죠. 그때 저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저지른 일들을 전부 다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사람은 피해자들까지 다 모으고 있는 중이었고 그 피해자들과 함께 며느리를 고소를 해버린 상황이었죠. 지금은 근데 쥐새끼처럼 잘 숨어있는 것 같아 찾는 것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핸드폰 명의도 본인 것이 아니라 대포폰이었는지 추적이 안 돼서 결국에는 지명수대까지 내려졌었고 그래도 결국에는 꼬리가 잡혀서 경찰에 넘겨졌는데 고작 1년 6개월 정도 징역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적게 벌을 받아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운 좋게 우리 아들의 복수를 제가 제대로 좀 해준 것 같아 그때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또 원래는 며느리 행방을 찾지 못해 고소도 제대로 못하고 이혼 소송도 겨우 마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소송도 따로 아들이 걸어서 지금은 진행 중이랍니다. 언제까지 남의 등쳐먹고 도망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간과했던 것 같네요. 결국 그 끝이 파멸이 되어서 그 젊은 나이에 징역까지 살게 된 며느리는 이제는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그 소식도 더는 듣고 싶지가 않네요. 다만 이 양육비 소송한 것만 잘 끝나서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래 살기보다는 잘 살기를 바라라고요. 이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저는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과 우리 손주에게 잘 사는 방법, 착하게 선하게 사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며느리였던 여자처럼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지 않도록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인생들이 되도록 어른으로서 길잡이 노릇을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잘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에 어려운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들을 같이 잘 이겨내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도 힘든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데 어떻게 힘든 일 하나 없이 늘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정말 중요하겠죠. 저희 부부, 아니 저희 가족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가 끈끈해지고 더 돈독해지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인인 제가 풀어나가겠지만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희 남편이랍니다. 제가 찬찬히 풀어나가는 저의 남편의 이야기에 오늘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먼저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 한창 꽃다운 나이,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에 서로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끝내주기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 역시도 직장인으로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던 때였죠. 저희 부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편안하고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무언가 어색하지 않고 관심사나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아서인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처럼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편해졌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몇 번 해봤었지만 이만큼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연애는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저에게 정말 많이 맞춰줬던 것 같아요. 워낙에 남편의 성격이 수도분하고 화가 없이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웃어주고 다 좋다고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근데 우리 남편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댁 쪽의 차별이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댁 부모님께 차별을 많이 당해 시숙에 비해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도 결혼 전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남편과 함께 결혼 허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 중 갑작스럽게 남편에게서 이별 통보가 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결혼하자 다 잡아놓고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유를 말해봐.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면 얘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당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우리 헤어지자. 싫어.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해봐. 당신이 뭐가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지.
우리 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빨리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진짜 이유를 말해. 당시에 저는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어떤 사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와서 끝까지 추궁을 했어요. 한참을 둘이서 실랑이를 한 후에야 남편이 정말 절망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던 거 있죠. 그게 결혼 비용 우리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 있지? 참. 내가 살면서 형이랑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는 거 진짜 다 참고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결혼까지도 이렇게까지 하실 줄도 몰랐어. 그깟 결혼 비용 부모님께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차별할 텐데 나뿐만 아니고 이제 내 가족까지 차별하시는 모습은 정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특히나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건 더더욱 싫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당신까지 평생 차별당하게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고작 그런 이유였다고? 그런 것쯤이야 우리가 잘하면 되겠지. 그리고 차별당하면 어때? 내가 뭐 당신 부모님이랑 결혼해? 당신이랑 하는 거지. 난 상관없어. 아니야. 내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나 모아둔 돈도 그리 크지 않아서 결혼하려면 빚져야 해. 당신은 빚 하나 없이 시집 오는데 내가 얹어줄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쯤 하자고. 남편은 계속해서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남편의 배경은 누가 봐도 좋은 배경은 아니었지만 사람만큼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을 놓치면 다른 사람은 더는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저도 고집을 피우면서 결혼을 더 강행을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다가 그 사람도 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 둘은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비용은 저희 부모님께서 다행히 많이 도와주셔서 집도 얻을 수 있었고 살림살이도 빚 없이 장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더 면목 없어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남편 하나만 얻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었기에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면서 간신히 지켜낸 남편은 생각보다도 더 시댁에서 시숙에 비해 차별을 많이 당하고 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차별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딱 1,000만 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결혼 후에 알고 보니까 시숙네가 결혼할 때 해줬던 금액과는 완전히 천차만별의 금액이었어요. 시숙이 결혼할 때는 집을 장만해줬는데 그 집이 무려 3억 가까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숙이 결혼 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자금을 거의 다 도와주면서 시댁의 재산을 거의 다 물려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저희 남편에게는 딸랑 1,000만 원 해주면서도 면박을 그렇게 줬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모였던 시댁 모임에서 바로 알 수가 있었죠.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와 시댁 식구들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갔을 때 저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뵙는 며느리와 아들이었기에 반겨주실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선물도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선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면세점에서 가방을 사다 드리고 시아버지는 구두, 시숙은 와이셔츠, 형님은 화장품을 사드렸어요. 명품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선별해서 선호도 높은 브랜드와 제품들로만 골라서 사다 드렸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선물을 받아든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속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휴, 이것도 선물이라고 원. 하여간에 끼리끼리 논다고 너넨 진짜 딱 그냥 1,000만 원값 하는구나.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무식한 놈이 누굴 만나 결혼을 한다는 걸까? 지 같은 거 말고 그래도 좀 나은 놈으로다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 텐데 했더니만 지금 보니 딱 끼리끼리네. 끼리끼리야.
성의 꼬라지하군. 예, 요즘 누가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닌다니? 내 또래 친구들은 죄다 며느리들이 명품백 사다 바친 거 그거 들고 다녀. 이딴 싸구려 가방이나 사오는 거 보니까 니네 결혼할 때 딱 1,000만 원 해주길 잘했다. 그것도 아까워. 그러게나 말이다. 하도 이거 발 아파서 어디 신고나 다니겠어? 둘째 너나 신고 다녀라. 난 지난번에 니네 형이 사다 줄 신발이나 신고 다닐란다. 무식하고 없는 것들끼리 만나니 이 모양 이 꼴이지. 시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말을 함께 들은 남편은 화가 난 채로 시부모님께 바로 따졌어요. 아빠,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 결혼할 때 뭐 하셨는데요? 형 결혼할 땐 수억 들여서 집 사주고 집 전 재산 다 빼서 형 사업하는 거 도와줬으면서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때 그 1,000만 원 꼴랑 도와준 것도 아까워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돈 먹는 좀떨레라면서 온갖 모욕은 다 해놓고 잘할 거 잘하세요. 이것도 엄마 아빠한테 가분합니다. 제가 처갑을 낯이 없어요. 남편은 서러움이 폭발해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부모님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눈도 깜짝 안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순간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야, 네가 니네 형만큼이라도 했어봐라. 우리가 일어나. 너는 니네 형처럼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장가에 잘 간 것도 아니고 직장도 별로야. 효도도 못해. 도대체 네가 잘난 게 뭐야? 어? 니네 형보다 잘난 게 뭐야? 네가 형만큼만 했어도 우리가 아니래.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거 그거라도 해준 거에 감지덕지해야 돼. 알어?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시부를 보면서 저는 이 가족은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화가 나는 건 시숙 부부의 태도였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형 노릇 못해서 저놈이 젖골난 걸 뭐 어쩌겠어요. 참으세요. 엄마 아빠 필요한 건 내가 다시 사줄 테니까 그건 그냥 뭐 시장 갈 때나 동네 다닐 때 쓰세요. 그러게 어머니 아버님 동서 보는 눈이 참 많네요. 제가 명품으로다가 좋은 거 사다 드릴 테니까 그건 그냥 옷장에 넣어두시던지 뭐 가까운 데 기부하시던지 하세요. 동서, 앞으로는 안목 좀 키워야겠어. 남편이 제 편이라곤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저는 잊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너무나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가지고 왔던 선물을 싹 다 뺏어들고는 시댁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오자마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던 거 있죠? 여보, 내가 이럴까봐 당신이랑 그때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있을 텐데 당신 괜찮겠어?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 외롭고 힘들게 자랐을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앞으로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버틴 거야. 정말 대단해 당신. 이젠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도 나도 다 당신 편이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 기대. 알았지? 우리 정말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는 남편이 당하는 수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시때때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댁의 차별들은 순간순간 힘든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쇼핑도 많이 다녔지만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저를 불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건 바란 적도 없었기에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견디기 힘든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명절 때가 되어서 시댁에 가면 시댁의 차별은 더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엉망으로 보낸 후에 첫 명절이 되어 찾아갔는데
그때도 저는 충격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앞치마를 제게 휙 던지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알리도 왔다. 그날 일치고 가서도 전화 한 통 없더니. 얘따, 밥이나 차려라. 니네 시숙네는 좀 늦게 온다니까 그 시간 맞춰서 밥 좀 해. 네? 저 혼자요, 어머니? 그럼 너 혼자 하지 누가 하니? 나랑 네 시애비가 할까? 저는 속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숙네 부부가 오면 형님한테도 뭐라도 시키시겠지라는 생각에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었기에 힘들진 않았어요. 늦게 온다고 했던 시숙네 부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왔고 제가 밥을 차리는 도중에 왔기에 형님에게도 바로 일을 시킬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숙네가 오자마자 시숙은 바로 소파에 들어놓고 형님은 오는 길이 너무 고단했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물었죠. 형님 오셨어요? 저 지금 밥 차리고 있는데 손이 좀 필요해서요. 저는 당연히 함께 차리자는 의미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제 한마디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 때문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얘가 지금 뭐라니? 얘, 둘째가 다 도와주고 있구만. 무슨 손이 부족해? 안 그래도 오느라 힘든 애한테 넌 그게 무슨 말이니? 됐다 아가. 밥 다 되면 부를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좀 누워있어. 네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저 일 시키시는 줄 알고. 금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는 늘 명절이 시댁에 오면 나가서 밥 사드렸어. 그것도 좋은 음식으로. 동서는 돈 없어서 그런 거라도 못하면 몸으로 뛰어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는 나한테 그런 무례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살살 약 올리는 말투로 말하는 형님을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집의 풍경이 기가 차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역시나 저와 남편은 화가 났고 이번엔 제가 나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어떻게 사람이 매번 돈으로만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분 다 얼마나 돈이 많으시고 얼마나 씀씀이가 크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 도리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밥은 나가서 외식 충분히 시켜드릴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 오자마자 앞치마 툭 던지고는 밥 차리라 하시기에 밥 차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진작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였으면 저도 여기서 시녀처럼 밥 안 차리고 나가서 사드렸겠죠. 그리고 알았어도 사실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네요.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건 제 가치관이랑은 좀 안 맞아서요. 그건 여유가 아니라 낭비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셔서 늘 돈으로 해결하셨으면 오늘도 두 분을 꼼짝도 안 하고 제가 차린 밥상으로 대접 받으시는 거니까 저한테 돈 주고서 식사하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저는 더는 명절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인사 드리러 올게요. 대신 밥 안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차별당하면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으로 뭘 해결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저는 버릇 없다고 느껴질지언정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당돌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저의 표현에 그 사람 다 뒷목 잡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이야기에 같이 들은 시아버지와 시숙도 노발대발 하려고 들기에 저와 남편은 또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 뒤로 저는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자 형제지간이기에 사이를 좀 해결하고 싶어 사과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인사도 다시 드리러 갔었지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명절 때 가서 인사만 드리고 그 뒤로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나서서 남편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주기 위해 일부러 없는 애교도 부려보고 힘써서 선물도 드려보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데다 나날이 더욱 차별이 심해졌기에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 관계 개선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게 되었어도 또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맞벌이를 하다가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남편 혼자서 원래 다니던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도 나름 한탄하다고 생각했었던 남편의 직장이 부도가 나면서 남편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남편 회사의 오너가 책임감은 있는 사람인지 전 직원에게 퇴직금 일부씩이라도 주었고, 남편도 전부 다 받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갖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른 직장을 찾아볼까도 했지만 제 취업이 힘든 시기였기에 취업 대신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이라고 해봤자 거창하진 않았고, 원래 하던 일에다가 전공을 살려 유통업 쪽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기존 회사에서 함께하던 거래처들이 있었기에 초반에 자리 잡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소자본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부족한 돈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업 초반엔 들여야 하는 돈이 상당했기에 여기저기 빚을 내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엔 저까지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정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어려웠지만 잘 이겨내고 있었고,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댁의 비아냥은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저흰 시댁 모임에도 거의 가지 않고 있었는데 한 번씩 전화가 오면 꼭 딴지를 걸고 그렇게 남편의 사업을 비아냥거리더라고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거 있죠? 야, 네가 니네 형만큼이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업 체질도 아닌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설치냐 설치게? 그냥 다 줬고 네 머리에 맞게 공사 현장 가서 막노동이나 하고 살아. 그게 네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알았냐? 그 모욕적인 인사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은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해 저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 제가 한마디 거들었죠. 아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이 사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원래 회사에서도 거래처 사람들한테 일 잘한다고 신뢰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할 때 그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기도 했고요. 아직은 초반이라 힘든 거지 앞으로는 더 잘할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던 시숙이 또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이고, 뭘 또 모르고 말씀하시네. 어디 사업이 사람 좋은 걸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봐도 쟤는 미련하고 멍청해서 사업 곧 망할 겁니다. 그러니 재수씨, 괜한 헛바람 넣지 말고 얼른 말리세요. 그러다 재수씨까지 피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더 싸우려고 막 두 팔을 걷어붙이는데 남편이 딱 나서더군요. 형, 정말 너무 그러지 마. 나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회사도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더는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하는 건 참아도 이제 내 가족한테 하는 건 못 참으니까.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나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저 다신 여기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형 지금 사업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업 시작하면서 다 말아먹을 때 그때도 돈 왕창 쏟아부어주면서 도와줬고 망할 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 사업할 땐 뭐 도와주셨습니까? 1,000원이라도 내밀어 준 거 있어요? 물론 도와주는 거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대우는 하지 말아야죠. 난 보란 듯이 성공할 겁니다. 형도 2번 안 하고 3번째 빚 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거의 전 재산 투자해준 걸로 성공한 거나 다름없지만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서 보란 듯이 성공해볼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은 당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숙이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은 이때 처음 알았지만 제가 그동안 보아온 시숙이라면 사업을 말아먹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숙은 정말 제가 봐도 낭만이었거든요. 얼핏 사업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이야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지만 회사를 거의 돌아보지도 않고 시댁 쪽에서 주는 돈으로 거의 놀고 먹는 유령 사장이나 다름없는 듯해 보였어요.
그나마 세 번째 사업을 할 때는 책임감 있는 직원들이 운 좋게 붙어서 사업이 잘 됐고 거의 시댁이 뿌려준 돈으로 성공한 케이스였기에 성공을 안 한 게 되려 이상할 정도였죠. 그런 사람이 우리 남편을 무시하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보란듯이 성공하자고 이야기하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사업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남편의 사업은 어느 사기꾼이 작정하고 들어와 휘젓는 바람에 휘청이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빚 갚느라 집도 월세방으로 내려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아이와 저 때문에라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자존심 다 버리고 시숙에게 찾아갔었던 남편은 완전히 모욕만 당하고 온 듯했어요. 시숙에게 다녀온다던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고 거의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당신 나 믿고 시집 와줬는데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진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이랑 우리 자식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왜 그래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의 형이 또 뭐라고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뻔한 사람한테 왜 가선 또 이렇게 힘들어해. 진짜 내가 그래도 지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지 재수씨랑 조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 눈에 빤히 보이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정말 사정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 그러니까 사업이니 뭐니 가짜는 짓 하지 말고 불수에 맞게 살라고. 나는 그냥 아빠 말대로 저기 저 공사판에 가서 볼이나 나르면서 살라고 말이야. 그게 형이 동생한테 할 말이야? 어? 진짜 내가 다신 그 집안하고 상종을 하면 사람이 아니야. 역시나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숙은 온갖 모욕을 주며 남편을 쫓아냈고 남편은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뒤로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란 제 하나 있는 오빠가 3천만 원을 주면서 빚이라도 갚으라고 해줘 겨우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친오빠는 남편의 심성과 가치를 잘 알았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늘 다독여주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게 늘 친정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늘 친정에 가면 가수원을 하시는 저희 부모님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둘째 아들처럼 살갑게 잘 하곤 했었죠. 그런 진짜 가족다운 친정 덕분에 저희는 월세방을 살았어도 큰 위기 없이 하루하루 다시 재기하며 일어날 수 있었고 남편은 화물차를 몰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저도 아이를 돌보면서 소소하게 일을 하며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끈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온 전화였기 때문에 남편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와 함께 통화를 할 생각으로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저희는 뜻밖의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은 시숙에게 병이 생겼다는 거였죠. 평소 술 마시기를 좋아하던 시숙은 결국엔 간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결국엔 간경화까지 오게 되어 간이식이 필요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식을 우리 남편에게 부탁한다는 게 문제였죠. 둘째야, 상철아, 너도 알겠지만 니네 형 지금 딸린 처자식만 3명이다.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참 모질게 대했지.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그러니까 네 엄마를 봐서라도 니네 형한테 간 좀 이식해주면 안 될까?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지금 나이 먹은 니네 아빠가 간 이식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가족들 중에선 네가 제일 적절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뻔뻔하게도 다른 사람 다 냅두고 우리 남편에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쉽게 나서서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었기에 우선은 듣고만 있었죠. 근데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때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형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던 분들은 엄마랑 아빠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간이식을 해달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고 전화 끊을게요.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그리 모진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역시나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어도 남편은 그 뒤로 고민하는 내색이 보였죠. 그러던 와중에 이번엔 시숙이 제 발로 찾아오던 거 있죠? 역시나 간이식 때문이었어요. 아우야, 내가 진짜 너한테만은 이런 부탁 염치 없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번 한 번만 형 좀 살려줘라. 너 말곤 간이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 지금 재수 씨랑 애 데리고 월세방 사는 거 많이 힘들지? 이번에 간이식만 해주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아파트 좋은 곳으로 하나 사줄게. 마침 내가 지금 하나 사놓으려고 했던 5억짜리 집에 하나 있거든? 그거 너 줄게. 집을 사주든 5억을 현찰로 주든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 형 좀 살려줘라. 아우야, 부탁한다. 형, 정말 형이고 엄마 아빠가 정말 뻔뻔하다.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동안 나하고 우리 애엄마한테 한 거 다 잊은 건 아니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어? 나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 형한테 내줄 간 없으니까. 남편은 이때도 매몰차게 시숙을 내쫓았어요. 저 역시도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지켜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시숙이 왔다 가자 더더욱 고민이 되는지 저한테까지 이젠 그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돈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핏줄이고 또 내 간만 내주면 살 수 있다는 사람인데 내가 간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지금까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괘씸해서 안 주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형 지금 딸린 애들만 해도 셋이잖아. 형 잘못되고 나면 형수 혼자 애셋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나 간이식 해줄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마음 불편한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 말대로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 하는 거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언제나 당신 결정을 따를 거고 당신 편이니까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저의 말에 용기를 얻은 남편은 자신의 양심과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시숙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에 저도 따르며 응원해줬습니다. 다행히도 간이식 공여자 검사를 했을 때 남편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성공적으로 간이식을 해줄 수 있었죠. 남편은 형이 건강해진 것도 다행이지만 간이식 전 시숙이 먼저 말했던 돈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성공적인 간이식 수술 이후 시숙은커녕 형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누구 하나 코빼기라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술 이후 시숙은 겨우 문자 하나 딸랑 남기며 고생했다, 고맙다 이 말 한마디뿐이었죠. 심지어 회복실에 있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딱 한 번 다녀오고 나서는 다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지친 남편은 결국 먼저 저와 함께 시숙에게 찾아가 돈 이야기를 꺼냈죠. 형, 수술은 잘 돼서 정말 다행이야. 회복도 잘 되고 있다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 때문에 형 간 이식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이 먼저 제안해준 거라 말하는 건데 우리 집 문제는 언제쯤 해줄 생각이야? 남편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경악할 만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뭐? 야, 너 지금 죽다 살아난 형한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거야? 네가 진짜 내 동생 맞냐? 겨우 간 하나 떼준 걸로 지금 진짜로 돈을 받겠다는 거야? 참, 이거 완전히 양심 없는 애였네. 야, 우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
네가 사람이 죽어간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길래 내가 말이라도 꺼내본 거지. 누가 진짜로 주겠다고 했던 건 줄 알아? 너 그렇게 가난한 떼준 걸로 유세 부리면서 돈 얘기할 거면 다신 내 앞에 찾아오지 마. 너무나 매몰차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악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시부모님을 통해서도 시숙에게 돈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에게도 돌아오는 소리는 싸늘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냥 포기해버리자고 했지만 남편은 억울하고 오기가 생겼는지 오히려 더 따지고 다 말하더군요. 당신들 그렇게 양심 없게 사는 거 아니야. 그깟 간이라고 했냐? 내가 먼저 돈 얘기 꺼낸 것도 아니고 형이 먼저 돈 얘기 꺼내고 나는 조카들 생각해서 그리고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내 목숨 다 내놓고 희생했어. 근데 이딴 식으로 날 대해? 도대체 그 죄값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당장 돈 내놔. 급기야 남편은 시숙 집에까지 찾아가 따졌고 그 뒤로 돌아온 건 매몰차게 내쫓김 당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치가 떨리게 그들이 싫어 남편에게 포기하자고 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남편과 함께 따지러 갔던 시숙네 집에서 쫓겨난 뒤에 되돌아온 건 더 괘씸한 처사뿐이었거든요. 문 밖으로 쫓겨난 뒤에 핸드폰 알람이 울리길래 보니 형님에게서 온 문자 한 통과 통장으로 들어온 1,000만 원이라는 돈 알람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금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돈 그거라고 쉽니? 1,000만 원 보냈으니까 다신 그질그질하게 찾아오지 마. 남편 간수 잘하란 말이야.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그 문자를 보고 나니 저는 정신이 번뜩 차려졌어요. 그래서 더는 그걸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곧바로 그 돈 없는 셈 치고 시댁과도 완전히 연을 끊자고 했죠. 그 뒤로 한 1년 동안을 시숙네는 물론이거니와 시댁 쪽은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쪽 가족들이 없는 걸로 알고 지내는 생활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개운했어요. 하지만 악연은 한쪽만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덩달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숙네에게서 연락이 왔고 이번엔 형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저는 아예 그들의 번호까지 다 삭제를 해놨기에 전화가 왔을 때 누군지 뜨질 않아 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짜고짜 형님이 울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금서, 잘 지내지? 근데 말이야, 우리가 좀 급하게 됐네. 큰일 났지 뭐야. 우리 남편 간이 안 좋아졌어. 이번에 수술이 더 급하다는데 금서 내가 또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제발 좀 도와줘. 우리 큐이 좀 살려줘.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자기 목숨 걸고 간 내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아예 연 끊고 산 시간이 있는데 1년 만에 이게 무슨 경우예요? 스피커폰으로 함께 듣고 있던 남편도 같이 화가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형수,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진짜로 지긋지긋하네요 이놈의 집구서. 어디 그걸 할 게 없어서 목숨 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하세요? 됐고 이제 더는 우리는 못 도와줍니다. 이식 바꿔서도 몸이 그렇게 된 거면 형은 그냥 그런 운명인가 보네요. 더는 우린 할 말 없습니다. 양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당신들한텐 더는 베풀 아량도 인심도 없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다신.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양심도 없는 근성은 정말 질리도록 계속되었죠. 그 다음번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뿐이었어요. 아들아, 상철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라. 네 형 이대로 보낼 순 없다. 네가 이번에 한 번만 더 힘써주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하마.
그동안 못했던 거 다 갚는 심정으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네 영 한 번만 더 살려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시어머니 눈물에도 이젠 더는 가족애가 없어진 남편은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당신들 대체 인간이긴 합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됐습니다. 난 이제 부모고 형제고 다 없는 셈 치고 살기로 했고 그렇게 사니까 편합디다. 난 이제 더 이상 형 도와줄 생각도 없고 한번 기어있기 때문에 더는 도와줄 수 있는 방도도 없어요. 아니, 뭐 된다고 한들 두 번 다신 형을 도와주는 일 따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 빼지 말고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부모도 형제도 나한테는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아주 나중에 내가 그래도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들 하늘 날아가면 두 분 장례 때나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그전까진 다신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은 그 뒤로는 시댁 식구들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저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둘인 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도 했거든요. 또 남편 말대로 혹여라도 또다시 도와줄 방도가 있다고 한들 이제는 더는 그들에게 베풀 호의 따윈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숙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몇 개월을 보냈네요.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고 그 문자는 시숙이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장례식장도 가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들이 너무나도 용서가 되질 않았거든요. 몇 번이나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숙의 죽음은 안타까웠지만 거기에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기엔 저희가 받은 상처와 수모가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장례식에도 아예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해 우리 남편이 떼어준 간도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남편이 간 이식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시숙의 죽음에 대해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차라리 모든 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사람 된 도리는 다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지 더 이상의 연민도 동정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는 그만 보고 싶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고 그 뒤로는 시부모까지 포함해 시댁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저희 부부는 저희 가족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지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화물차 일을 시작했던 남편은 다행히도 어렵게 시작했던 화물차 일이 잘 되어 화물차 사업을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기회를 통해 조금씩 우리 사정이 풀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금방 안정화가 되었고 저도 일을 그만둬도 될 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사람이 늘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시숙의 죽음 이후에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숙이 죽은 이후로 시부모는 형님에게 완전 찬밥 신세가 되어 아예 그쪽에서 이제는 가족도 아니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전 재산을 다 주면서 시숙의 사업을 도운 공을 완전히 모른 채 하며 돈을 들고 거의 트다시피 한 형님으로 인해 시부모님은 빈털터리가 되어 완전 가세가 기울어 버리게 된 듯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저에게 문자를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제도 시부가 남편에게 문자를 해서는 그동안 부모 노릇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더라고요. 게다가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온갖 반찬들을 보내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마음은 풀리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문자에 답장도 안 하고 있고 저는 반찬이 오는 족족 돌려보내고 있어요. 형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알고 싶지 않은 시댁 이야기를
문자로 전해오는 시모로 인해서 알게 된 바로는 시숙이 죽고 나서 매몰차게 시부모를 외면했던 형님이 다짜고짜 시모에게 연락해 돈 좀 빌려달란 이야기를 했었다는데 그걸 봐서 형님도 어딘가 돈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한 것 같았어요. 원래 간혹 연락하면서 지낼 때도 늘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도 투자 이야기하며 어려울 때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다고 헛바람 집어넣으려던 사람이었는데 시모 통해서 형님 이야기를 전달받으니 결국엔 그걸로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인생의 후반전이 엉망인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과 저와 남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도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시댁 식구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며 내 인생의 후반전, 우리 가족의 후반전을 잘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거 있죠? 여러분, 한치 앞날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겪은 경험이 바로 딱 그 말과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영원히 승승장구하며 오만하게 살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바닥난 인생이 되어 이제는 영원히 바닥일 것만 같았던 저희에게 길고 있는 실정이 되었으니까요. 현재 저희 가족은 밑바닥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 조금씩 승승장구하는 인생으로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삶을 잘 지켜내는 게 저희들의 숙제겠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야겠죠? 더불어 언제까지 시댁을 외면해야 하는 걸까도 저희에게는 큰 숙제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시부모를 저희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은 이 고민이 참 크네요. 시모와 시부는 예전 같지 않아 돈도 없고 굴봐줄 자식들도 없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제는 용서하고 자식 노릇을 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건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좀 그들을 외면하고 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네요. 저희들이 부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가족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